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나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의미로 지정된 날이지. 그러면 이 어린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아주면은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어느 보육원 혹은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했다. 이런 뉴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은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이거는 개인 그리고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지요. 아동학대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고개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래가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실태를 알아보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서대학교 이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동학대 절대 다수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 최근 들어서는 학교나 보육시설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실례로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율은 2011년 83.2%에서 2018년 76.9%로 감소하였습니다만 같은 기간 학교나 보육시설, 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을 보통 우리가 대리 양육자에 의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같은 기간 8%에서 15.9%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죠. 이 중에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비율이 8.4%로 가장 높았고요. 보육시설 교직원은 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3% 순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아유, 참. 아동학대 하면은 우리 보통 신체적 학대 먼저 생각하는데 뭐 정서적 학대도 있고요. 특히 요즘은 성적 학대에 대한 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 그렇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수가 전국에 24,600명 정도 됩니다.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이후로 132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신체 학대에 따라서는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성적 학대에 대해서 심각성과 관련해서 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910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 예. 이 비율은 한 3.7%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학대에 비해서 아동의 정신 건강과 성장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성적 학대가 너무도 큽니다. 발생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학대를 하면서도 이제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하면서 학대인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훈육과 학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훈육이라고 생각해서 취한 행동이 알고 보면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아니 내 아이를 뭐라고 내가 하는데 공무원 니네들이 뭘 알아서 난리냐. 이게 다 내 아이들 버릇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뿐인데 이 법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폭력은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눈으로도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아동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학대와 훈육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하면서 쉽게 허용되던 행동들이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많죠. 그것이 이제 학대 행위인 줄 알고 뒤늦게 알고 후에도 사실은 때가 많이 늦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최근 학교 현장에서 스쿨미투 운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 선생님들의 성차별적 발언이나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행동들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어른들의 학대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생긴 불성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훈육을 빌미로 어른들이 아동에게 가하는 작은 체벌이나 말들과 정서학대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훈육과 학대 혹은 훈육과 체벌을 구별하려면 다음에 네 가지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양육자의 행위에서 교육적 목적과 훈육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방법이 가혹하고 훈육 행위로 인해서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학대라고 봐야 되겠죠. 셋째는 훈육권자의 부모나 또 교사의 성욕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성적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훈육이나 징계의 사유가 없음에도 체벌을 가한 경우라면 그것은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훈육과 폭행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훈육인지 학대인지 폭행인지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학대를 받은 피해자인 아이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학대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한번 경험한 학대를 평생 지울 수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동학대도 사실 좋은 것이가 아닌데 이걸 우리가 치유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한창 사랑받고 자라기도 모자랄 시간에 이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너무도 크고 오래갑니다. 피해 아동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피해 학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증후군은 이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큰 문제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할 경우 자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정신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우울한 기분을 더 자주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안과 슬픔의 기분을 잘 다루지 못해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 아동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나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좀 성장한 이후에 청소년기에 들어서 비행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 문제죠. 정말 큰일이군요. 이제 한번 그냥 뭐 자칫 학대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멍해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방금 이제 나는 맞을만 하고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이 학대를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잘 모른 채 무방비하게 학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그 이유가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학대받는 아이들이 스스로 탓하는 일은 제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한 3,7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한 부산 여성개발원의 보고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응답들이 제법 충격적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신이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이들 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29.4%가 자신의 말썽을 키워서 학대를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19.3%는 나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13.9%는 자신을 돌보는 어른이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도 10.9%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해줘야 합니다. 예, 아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예, 요거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사자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이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동안 아동 상담 현장에서 만나뵈었던 그 학대 행위자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많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게 학대였어요? 제가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잘 타이른 것뿐인데 라고 묻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가 신체학대이고, 둘째가 정서학대, 셋째가 성학대, 넷째는 방임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구분하시는 분들도 사실 깊이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어떤 행동이 어떤 유형의 학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과 교육 및 돌봄시설 등에 소속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저는 이런 노력들이 따지고 보면 아동학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행동하게 만드는 우리의 아동학대에 대한 작지만 큰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참 관련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사후대책 중심의 아동학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제법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4년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될 때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인천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탈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살 난 어린아이였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친부와 계모 밑에서 2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이 부모들이 아이를 집에 가두고 온갖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학대 현장을 조사하던 중에 이 아동이 7일 동안 무단 결석한 사실이 추가로 알게 되게 되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의 5,900개 초등학교를 전수 대상으로 장기 결석자 실태 조사를 전격 시행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 덕분에 그동안 아동학대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아동들의 사례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됐죠. 이후 교육부는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중학교와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2년 부천 초등학교 통학살인 사건이 있었고 발견됐고 또 2015년도에 부천 여중생 백골 살인 사건 같은 일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됩니다. 언론에서 거의 매일같이 보도되었고 전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사태가 이쯤 되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고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대책 이후에 실제로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대책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2015년도 11월에는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폭행해서 학대한 혐의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입건되는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에서 CCTV가 설치되고 여러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뜨거웠죠.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나 아동학대 보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특정 보육교사의 미성숙한 보육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학대 심층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교사가 지시한 것을 원화가 따르지 않아서 학대했다라는 대비 무려 37%나 됩니다.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보육교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설적 요인인데요. 어린이집 내에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도 한몫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아졌지만 일부 선생님들 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통했던 지도 방식이 때때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훈시하듯이 학생들을 대하는 생활 지도 방식은 지금의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학교라는 현장의 특성상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부산에서는 2017년도부터 있었던 스쿨 미투 운동의 영향도 이때 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 신체 학대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도 있고요. 과거보다는 분명 체벌과 같은 신체 학대 문제는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속옷 빨기 숙제를 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여전히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보면 정말 경악할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주로 뭐 어떤 유형입니까? 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고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따르면 학교나 보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에서 정서학대가 4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36%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목할 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비율이 비슷했고요. 방임의 비율은 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목적보다는 보육하는 일이 주된 업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서학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는데요.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청소년 시설은 성적 학대가 62% 정도로 다른 유형의 신체 학대 유형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책도 대책이지만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처벌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여요. 먼저 행위자와 시설별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학대 행위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는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해당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액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 수준으로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해 놓았죠. 일테면 N번방 같은 사건 같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는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서적 학대 행위 그리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세 가지 경우 다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 피고인에게 부여된 형벌 대부분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같은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보여요. 그러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도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평균 기간이 길어졌고 평균 벌금 액수도 높아지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경우에는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자는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한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하였죠.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학대 가해 종사자와 시설에 대한 처분이 엄청 강화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법무부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강력 사건처럼 간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중처벌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중대 학대 발생한 시설은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 처분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죠.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을 또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일벌백계하는 대책도 갖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엄격하게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는데 사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보육 교육 현장의 종사자들에게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신고 의무자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총 44,192개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중 두 곳 빼고는 모든 기관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경우는 27,708개 정도인데요. 교육 이수율이 100% 달성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예방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직업 유형별로 신고 의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나마 교육과 돌봄의 현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 병원 종사자들도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시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산 여성가족재발원의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과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동학대 예방의 문제는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의 감시자이고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하고 또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한다든지 현장 조사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산에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관련 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건 분명한 보입니다. 부산시 경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하면 비교적 아동보호체계 골격은 잘 갖추고 있다고 보여요. 현재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주체는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와 3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고 의무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학대 대응 매뉴얼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대해서는 학대 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도 개발하고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남겨주십시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예,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지. 아이들의 대답은 아마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랑 가장 잘 놀아주는 엄마, 아빠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을 대하고 어리다고 얕잡아 보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학대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대 임혁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